처음에는 플로와 로즈 사이에 긴 휴전이 있었다. 로즈의 성정은 뾰족한 껍질에 쌓인 파인애플처럼 자라났으나 그 변화는 느리고 은밀했다. 단단한 자존심과 회의주의가 서로 겹쳐지면서 로즈는 자신에게조차 놀라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로즈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기 전에, 그리고 브라이언이 아직 유모차에 누워있을 때 세 사람은 상점에서 함께 지냈다. 플로는 계산대 위의 높은 스툴에 앉아 있었고 브라이언은 창가에서 잠들어 있었고 로즈는 마룻장이 넓고 삐걱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채 포장지로 쓰기에는 너무 찢어졌거나 모양이 들쑥날쑥한 갈색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다. 식료품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시골 사람들이 시내에 나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들르는 경우도 있었고 헬레티 사는 몇몇 사람들이 걸어서 다리를 건너 식료품점까지 오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중앙로에서 어슬렁거리며 여러 상점을 드나들었는데 마치 스스로를 전시할 의무와 어딜 가나 환영받을 권리를 지니냐 행동했다. 예를 들면 베키 타이드처럼. 베키 타이드는 플로어의 계산대 위에 올라앉아 바삭거리는 잼 쿠키가 담긴 뚜껑 없는 깡통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 맛있어요? 그녀는 플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대담하게 하나를 집어먹었다. 언제쯤 우리에게 일자리를 줄 거예요, 플로? 푸주간에서 일해도 되잖아요. 플로가 순진하게 말했다. 남동생 가게에서 가서 일해요. 로버타 말해요. 베키는 영국적으로 치를 떨며 말했다. 내가 그 인간 밑에서 일할 것 같아요? 푸주간을 운영하는 그녀의 남동생은 이름이 로버트였지만 유순하고 과민한 성격 때문에 로버타라는 여자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았다. 베키 타이드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정면으로 돌진하는 기관차처럼 크고 시끄러웠다. 그녀는 머리가 크고 목소리가 요란한 난쟁이였다. 마스코트 같은 무성의 걸음걸이로 활보하고 빨간색 벨벳으로 된 템을 썼으며 틀어진 목 때문에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여져 항상 위를 향한 시선으로 곁눈짓을 해야 했다. 그녀는 광택이 나는 조그만 하일, 진짜 숙녀화를 신었다. 로즈는 그녀의 구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외 부분, 그녀의 웃음과 목이 무서워서였다. 로즈는 베키 타이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며 그로 인해 목이 틀어지고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플로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베키가 처음에는 달랐다는 것을, 정상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았다. 플로는 베키가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뇌도 다른 사람들만큼 다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봐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던 거 알지? 베키가 로즈를 발견하고 말했다. 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꼬마. 나 예전에 여기에서 살았잖아. 안 그래요, 플로? 그랬다면 내가 여기 오기 전이겠죠. 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말했다. 동네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이었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근처에 집을 지었어요. 도살장도 지었고 과수원 반 에이커 정도 있었죠. 그래요? 플로는 남들 비회를 맞출 때 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꾸며낸 싹싹함에 심지어 겸양까지 가득 담아서. 그럼 도대체 왜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죠? 말했잖아요. 동네가 너무 망가져서 그랬다고. 베키가 말했다. 그녀는 마음에 내키면 쿠키 하나를 통째로 입에 넣고 양보리 개구리처럼 불룩해지도록 우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플로는 알았다. 누가 모르겠는가. 모두가 붉은 벽돌과 밖으로 돌출한 베란다가 있는 그 집을 알았다. 원래 과수원이었던 곳에는 잡동사니가 넘쳐났다. 카시트, 세탁기, 침대 스프링, 쓰레기,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인데도 그 집은 전혀 불길한 느낌을 풍기지 않았다. 사방이 온통 파괴와 혼돈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베키의 아버지는 그녀의 남동생과는 다른 종류의 푸주한이었다고 플로는 말했다. 성미가 고약한 영국인, 밑담의 측면에서 보자면 베키와도 달랐다. 그의 입은 열리는 법이 없었다.
구두쇠이다 가정의 폭군이었다. 베키가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로는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베키가 밖에 있는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마당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베키가 법정에서 한 말이었다. 당시에 그녀의 어머니는 죽고 언니들은 출가한 상태였다. 집에 남은 것은 베키와 로버트뿐이었다. 사람들은 길에서 로버트를 불러 세우고 물었다. 내 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로버트? 지금은 다 좋아진 거니? 네. 베키가 집안일도 하니? 저녁도 차려줘? 네. 아버지는 베키에게 잘해주니, 로버트? 아버지가 남매를 때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가 모든 자식들을 때렸고 아내도 때렸으며 이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베키를 더욱 많이 때린다고 했는데 그 장애 또한 아버지가 초래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소아마비에 대해 잘 몰랐다. 소문은 돌고 돌면서 점점 불어났다. 베키를 밖에 내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를 가져서라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라고 수군거렸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태어나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뭐라고요? 처리되었다고 플로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 타이드 푸주간에 가서 새끼 양 갈비살을 사. 엄청 부드러울 거야. 아마 모두 거짓말이었을 거야. 플로는 후회스러운 투로 말했다. 로즈는 플로의 목소리에서 후회나 경고의 분위기를 느끼면 딴짓을 하다가도 가령 바람이 낡고 찢어진 차양을 따라 바르르 떨며 지나가다 찢어진 부분에 걸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렸다. 플로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이야기도 가장 끔찍한 이야기도 아닌데 생각에 잠긴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듣는 사람을 감질나게 하고 경계하게 했다.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마차 대여소 주변에서 어울려 다니던 한심한 젊은이 셋이 규합하여 혹은 타운의 세력 있는 명망가들에 의해 규합되어 공공도덕 수호를 위해 말채찍을 휘둘러 타이드 노인을 징벌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얼굴을 검게 칠했다. 각각에게 채찍과 함께 배짱을 심어줄 위스키가 1쿼트씩 지급되었다. 그들은 경마 기수이자 술꾼인 젤리 스미스, 야구선수이자 체력사인 밥 템플, 시내에서 진마차를 끄는 해트 네틀런이었다. 해트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희극적인 효과만큼이나 허영심 충족을 위해 쓰고 다니는 중산모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아직도 시내에서 진마차꾼으로 일했다. 모자는 버렸지만 이름은 버리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주, 베키 타이드만큼이나 자주 나타나 얼굴과 팔에 검댕을 뒤집어 쓰고 석탄 자루를 배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이 그의 과거 이야기를 상기시킬 법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 즉 플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수상쩍고 멜로드라마 같은 과거는 현재와 크게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적어도 로즈에게는 그랬다. 현재의 사람들은 과거에 끼워 맞출 수가 없었다. 베키만 보더라도 속없고 심술궂은 지역의 기인이자 대중의 애완동물 같은 그 여자는 푸주한의 포로, 불구가 된 딸, 말 못하고 매 맞고 애를 뺀 창가를 휙 지나가는 흰 그림자와는 결코 겹쳐지지 않았다. 그녀의 집과 마찬가지로 그저 형식적인 연상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채찍질을 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은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타이드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총을 가져갔지만 마당에 총질을 하며 탄약을 모두 써버렸다. 그들은 요란하게 푸주한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다 급기야 부숴버렸다. 돈이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타이드는 지폐 몇 장을 손수건에 싸서 베키에게 들려내보냈다. 목이 비틀린 작은 소녀, 그 난쟁이를 보고 남자들이 안쓰러워하거나 겁을 먹으리라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잠옷 차림으로 침대 밑에 숨어있는 푸주한을 끌어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 눈 속에 세워두었다.
기온이 영하 4도였다는 사실이 추후 법정에서 언급되었다. 남자들은 모의 재판을 한 셈이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노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렸다. 그들은 그에게 푸죽간의 고기나 다를 바 없는 놈 하고 소리 지르며 노인의 잠옷과 쓰러진 자리의 눈이 붉게 물들 때까지 계속 때렸다. 그의 아들 로버트는 법정에서 자신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키는 로버트가 처음에는 봤지만 도중에 도망쳐 숨었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남자들이 떠나고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눈밭을 느릿느릿 걸어 베란다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부축을 하거나 문을 열고 기다리지는 않았다. 왜 안 그랬나? 하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자 그녀는 나가지 않은 것은 잠옷 차림이라 그런 것이고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은 것은 집 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어느 순간 타이드 노인은 기력을 회복한 것 같았다. 그는 로버트를 내보내 말의 마구를 채우게 했고 베키에게는 목욕물을 데우라고 했다. 그는 옷을 차려입고 가진 돈을 모두 챙긴 다음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경마차에 올라가 벨그레이브로 갔다. 그곳에서 말을 추위 속에 메어둔 채 토론토행 새벽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신음하고 욕을 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다음 날 그는 토론토의 거리에서 열에 들떠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곳에서 죽었다. 돈은 모두 수중에 있었다. 사인은 폐렴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소문이 흘러들어갔어. 플로가 말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갔다. 이를 벌인 세 남자는 모두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의 소극이지. 플로가 말했다. 1년 안에 그들은 모두 풀려났고 모두 사면받았으며 일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베키와 로버트는 정의 실현을 목도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남겨진 재산은 넉넉했다. 그들은 헬레티의 집을 샀다. 로버트는 푸죽간으로 들어갔고 긴 은둔을 마친 베키는 사교와 자기 전시의 이력을 시작했다. 그게 전부다. 플로는 신물이 난다는 듯 이야기를 끝맺었다. 누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은 없는 얘기다. 세상에, 플로가 말했다. 그때 플로는 분명 30대 초반이었다. 젊은 여자. 그런데 차림새는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같았다. 무늬가 나렴되고 목과 소매와 허리 부분이 헐렁한 실내복 오피스 위에 역시 날렵 무늬가 있는 긴 앞치마를 입고 있다가 부엌에서 가게로 나갈 때는 앞치마를 벗었다. 그 시절 가난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은 여자들의 일상적인 옷차림이었다. 이는 또한 어떤 면에서 경멸을 나타내는 의도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플로는 바지를 경멸했고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을 경멸했고 립스틱과 파마를 경멸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귀 뒤로 겨우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반듯하게 잘랐다. 키는 컸지만 골격은 가늘어서 손목도 얇고 어깨도 좁고 머리가 작았으며 흰 피부에 주근깨가 박힌 얼굴 표정 변화가 심했고 어딘가 원숭이 같은 데가 있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꼈다면 그리고 충분한 자원이 있었다면 그녀는 검은 머리와 흰 피부의 대조가 뚜렷하고 섬세하고 잘 가꾼 느낌이 드는 예쁘장한 외모를 갖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로즈는 훗날 그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플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야 했다. 자신에게나 남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싶은 충동을 물리칠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 로즈에게 플로에 대한 가장 이른 기억은 남다른 부드러움과 딱딱함에 관한 것들이었다. 부드러운 머리칼, 길고 부드러운 창백한 볼, 귀 앞쪽과 입술 위쪽에 보일락 말락하는 부드러운 솜털, 뾰족한 무릎, 딱딱한 허벅지, 납작한 상체. 플로가 이렇게 노래할 때, 오, 담배가 열린 나무에서 벌이 윙윙거리고
탄산음료가 나오는 분수에서는 로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의 플로를 생각했다. 유니언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여자친구 메이비스, 아이린과 함께 센터섬으로 놀러가고 컴컴한 거리에서 남자들에게 뒤를 밟히고 공중전화와 엘리베이터의 작동법을 아는 플로. 로즈는 플로의 목소리에서 도시의 위험하고 무모한 삶, 껌을 씹으며 날카롭게 대꾸하는 말투를 읽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할 때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죠. 그리고 그녀가 한 유일한 말은 젊은이, 그대는 곧 죽겠군요. 그보다도 전에 더 이른 시기에 플로가 살았을 것 같은 삶을 생각했다. 혼잡하고 전설적인 삶. 바버라 앨런과 베키 타이드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온갖 흉포함과 서름이 한데 뒤섞인 삶을 생각했다.